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단초 또 토론하신 분이 발제하신 분께 특별히 또 의견에 배척되는 말씀을 하시거나 또 특별히 질문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할까 했습니다만 또 최승호 박사님께서 또 토론을 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비록 시간이 없어도 발언의 기회를 일부는 드려야 될 또 사안인 것 같아서 발제자 두 분과 그리고 우리 부회장님께도 김용희 부회장님께도 말씀의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우리 김용희 부회장님 그리고 우리 김희정 박사님 그리고 우리 어쩌면 순서로 2분씩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글쎄요, 이해를 많이 달리하는 말씀들을 해가지고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으신 것 같고요. 어린이집 교육의 회의라 해가지고 마치 똑같이 키워지는 무슨 제품을 산출하듯이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교육과정이나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개별화라든가 개인의 요구라든가 발달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키워지는 것보다 훨씬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개인의 어떤 그 개성이라고 해야 되나, 발달적인 어떤 요구, 이게 충분히 감안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시대에 받았던 획일적인 교육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공립 선택을 위해서 아까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결국 뭐냐면 왜 국공립을 선택을 하는 건가라는 거죠.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 검증이 된 시설이고, 그거는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라든가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키워낸다 내지는 비용에 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전혀 없다. 아까 말씀하신 부모들이 다 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조를 받는 것만큼 국가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책임 있는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원하는 것도 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시설을 늘려달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국공립을 선택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사 명칭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모든 시설의 장을 시설장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종사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로 오니까 직무가 유치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유치원 현장하고 많이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는 왜 스승의 노동자를 근로자의 날을 쉬느냐, 스승의 날을 쉬지 않고 이런 문제 제기, 복지부가 돈을 해결할 수 없고 이런 요구는 좀 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법을 바꿨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명칭이 교직원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사실 저는 거기에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교직원이라면 교직원에 상응하는 어떤 무슨 처우라든가 무슨 근본적인 어떤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명칭만 요구했습니다. 저희 어리석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1차적으로 종사자란 말 내지는 이런 것들이 어쩐 좀 하대받는 느낌이다 해서 그걸 바꿔달라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추가 부담으로 지금 무상보육임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이라면 이제 국가가 똑같이 보육비용을 대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운영이 되고 똑같은 조건에서 어머님들이 어린이집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만족도가 내지는 어느 누구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대답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 같은 경우 추가 비용이 없이 내지는 특별활동 이런 거를 거의 없이 국가가 제시하는 표준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거의 보내게 되고, 그게 뭐 무료하다, 재미없다 이런 내용은 아니겠죠. 얼마든지 다양성 있게 아이들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낼 수 있는데, 사실 운영 표준교육 비용이 낮기 때문에 특별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모로부터 더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를 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어떤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해서 더 다양성 있는,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찬성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서 조금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바우처라는 것도 사실 바우처의 아이디어라는 게, 바우처를 받고 자기가 그보다 더 나은 어떤 서비스를 원하면 자기가 추가적으로 변경하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는 거고, 그 바우처 형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몽제받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 그 형태들은 다양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그 학원 예를 들었는데, 결국은 소비자들,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혹은 어떤 형태의 어떤 게 필요한지를 미리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별적인 것도 집집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시대와 계속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충족시키는 방법도 시점에 따라 비용이라든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바우처든 뭐든 그게 이제 자기가 개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그런 필요가 뭔지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무상 시스템으로 국가가 재정으로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매우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규제라든가 이런 쪽이 더 강화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된 것들이 제공되는 그런 환경이 되기 쉬워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바우처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각 필요 분수요를 만드는 유인구조의 왜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보자고 표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인숙 부소장이 말씀하신 것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서 괜찮은 어린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정리가 이제 되어야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출발이 이것이 이제 어떤 복지적인 서비스, 다시 말해서 강남에서 100만 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저소득층은 20만 원짜리밖에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어떤 교육이라는 측면하고 복지라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구조,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선에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해감을 조성하거나 이제 그렇게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은 개입을 너무 많이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보육료도 이제 규제를 풀어서 자유라 뭐 이런 언급도 되고 있지만, 지금은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고공립이 60~70% 정도 되어야지 보편적 시기에 대해서 무상보육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현재 9%고 우리가 9%까지 올라오는데 91년부터 영유아보육법 제정된 이래로 지금 20년 동안 해서 이제 겨우 7.몇% 됐습니다. 그래서 60~70% 가려면 우리 영원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도 뭐 내년에 30%까지 목표를 하겠다. 물론 그것도 공공보육시설을 그렇게 짓겠다는 게 아니라 공보육이라고 이름하는 여러 가지를 끌어들여서 어쨌든 30%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준비가 더 필요하고 시기상 조금 너무 빨랐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것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최소한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의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성노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 똑같은 기조에서 왜 돈을 그렇게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느냐. 우리 미래인적 자원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이것이 이제 저출산과 얼마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결과 분석 결과가 없습니다. 없지만 다각적인 노력을 어쨌든 해보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는 점입니다. 네, 계산합니다. 최승모 박사님 다 하신 것 같아서 아까 또 하시면 또 돌아야 될까. 네, 그렇겠습니다. 예, 제가 두 분 전문가 선생님들의 발제와 또 두 분 전문가 선생님 토론을 들으면서 저는 뭐 전공이 법학 전공이고 또 법에서도 뭐 복지법을 전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유아 0세에서 2세 아이의 영유아 우상 보육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말씀들을 들으니까 한 세 가지 정도는 제가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김영희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러한 정책이 세상 밖에 나온 것은 표 때문에 나왔고 표만 생각해서 나왔죠. 표만 생각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정치인은 모르는 거죠. 정치인은 모르고. 그건 이제 현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어린이집과 뭐 보건복지부 현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거구나. 또 하나 상당히 제가 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은 김석 박사님이 이 보육의 문제마저도 정치 상품화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정치 상품화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 같은 것도 대표적이죠. 의료가 정치 상품화 되다 보니까 뭐 의료 민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원한 과제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보편적 의료 서비스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보육마저도 정치 상품화가 되고 좀 말씀하셨습니까? 표준 보육 비용, 의료도 마찬가지 표준 의료 비용, 표준을 만들어버린다는 얘기는 이제는 서비스로 경쟁하고 경쟁한 만큼 시장에서 존경받는, 대우받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최 박사님 말씀처럼 도대체 그러면 0세에서 2세의 영유아에게 무상으로 보육을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을 끌어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나 아니면 부모, 특히 어머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어머니들이 희생을 굳이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집에서 한 게 뭐 있어? 라는 얘기하고 우리 재판에서도 부부 이혼의 경우에 가정 기여도, 재산 형성 기여도 평가를 할 때 전업주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턱없이 낮은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사회의 동량을 길러내는 어머니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게 교육이냐, 아니면 저출산의 대책이냐, 코끼리의 콘지, 달인지, 득인지를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도 다 지각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사회는 학술단체가 아니고 시민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실천하는 또는 행동하는 그리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토론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